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수입니다. 예,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증시의 발빠른 소식과 또 이에 따른 이제 내일 우리 증시의 전망과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아주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창수 씨 오늘 한국경제TV 시청자분하고 처음 뵙는데요. 맞습니다. 인사 한 말씀 또 각오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부터 처음으로 한국경제TV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두 분을 도와서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발빠르고 스마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정윤성, 박재현입니다. 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기분 좋게 첫 문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72.85포인트 오르면서 17,878.06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17% 오르면서 4,773.6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입니다. 0.06% 강보합 정도고요. 멈춰있죠. 2,071.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나왔는데요. 6.1% MOM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9% 마이너스였는데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뉴스 있었습니다. 네, 유럽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45% 오르면서 6,575.2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깎입니다. 4,253.06포인트가 0.26% 상승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는 0.68% 오르면서 9,854.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증시센터였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달려왔던 미국 네. 증시, 유럽 증시, 지금 이제 강하게 좀 전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서도 좋은 소식 좀 전해줬고, 지금 러시아도 보니까 러시아 증시도 한 7%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좀 견조하게 만드는 그 원인, 가장 크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연말 랠리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뚜렷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증시 그다음에 호주 증시가 오늘 아주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1.9% 올랐고 독일 증시가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독일 증시가 1% 이상까지 올라간 이후에 현재 0.6%까지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좀 유가가 현재 하락하는 것 때문인데 이따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센터 연결해서 유가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그리스 쪽에서는 호재, 또 다시 유가 쪽에서는 다시 좀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 현재 대형주 쪽 동향 본다면 오늘 애플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시간 0.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반등 이후에 약간의 눌림세 정도를 보이면서 대표적인 정유주죠. 엑슨모빌 주가가 현재 0.5% 정도 내외의 전일 대비 소폭 약세권에서 진행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미국 증시 쪽 개장 초 분위기는 이 에너지 관련주 섹터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다소 좀 약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 섹터들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러시아 증시라든가 루블화의 안정성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피크 포인트에 대한 쪽은 좀 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루블화 같은 경우가 지금 7% 이상 강세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쪽에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건부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이러한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안정을 좀 가져오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루블화 동향을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했는데요. 관련 자료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달러 대비 루블화 동향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루블화가 달러당 70루블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글쎄 이제 최근 보게 되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꺼진 뉴스, 그러니까 러시아 우려감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구원 투수 역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여기에다가 유가가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이 저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러시아 네. 리스크가 좀 다소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현재 시간에 러시아 루블화 동향은 전일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오늘 개장 초에는 이것 때문에 또 강세가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었죠.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이 참 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작년에도 약 350억 달러에 대한 지금 그 천연가스 원유 결제에 대한 쪽을 이제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고 루브라 위엔화로 이제 그 직결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7월 달이었죠. 7월 달 같은 경우도 약 410조 원의 이 천연가스 원유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지금 이건 역시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와 루블화에 대한 직결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한 원인 때문일까요?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 중국이 계속해서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원, 이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쪽을 지속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쪽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도 않고 더 이상 개선되지도 않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줄타기 외교에 대한 전략을 놓고 본다면 유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반등도 하락도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도 네. 일단 좀 하반 경직 정도는 적어도 확보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문제는 재밌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네. 러시아 문제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좀 완화되고 네, 있고 네. 또 유가 하락도 하반 경직 정도는 적어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이런 쪽,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던 러시아 그리스 문제도 다소 우려감을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FOMC 회의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냈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번 FOMC가 이제 통화 금리를 인상할 적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에 대한 쪽이 확산이 되다가 일단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웠다라는 점, 그런 것이 아마 이번 FOMC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 개장인데 우리가 아까 유가 동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자세한 네. 유가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해외 선물 쪽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의 김강남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시 30분 정도에 미국에서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해외시장 주요 이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금리를 지난 19일에 있었던 BOJ 회의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 아직은 일본 경제에 물가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예정된 경기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를 주의해서 관찰해야겠지만은 내년 10월 정도가 되어서야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11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예상치 0.25를 상회한 0.73으로 발표되며 예상보다 경기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조금 전 발표된 기준 주택 판매 지수는 493만 건 예상으로 예상치 52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을 보시면은 유로화는 2년 내 저점에서 반등하며 금리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면은 좌파가 집권해서 규제금융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유럽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길 미국의 많은 경제 지표들이 예정된 만큼 금일은 포지션 청산 물량이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1.2270선에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을 보시면은 금일 유가가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 유가가 재정이 취약한 산유국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일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강력한 발언에 또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시장 금리를 유지를 위해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층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감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현재의 산유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산유국들에서 정치적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국가는 산유국들의 공조만이 원유 시장의 균형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WTI는 현재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한 56달러 선에서 고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는 장 초반 중국의 실무 수요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 휴일을 맞아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달러와 약세와 글로벌 증시 강세로 인한 영향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주택지수까지 짚어주셨고요. 상품시장 동향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는 네.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김강남 연구원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 한 번에 다 해주셨네요. 계세시니까 네. 이름이. 자, 요즘 강남이라는 친구가 좀 유명하죠. 자, 오늘 좀 전에 이제 그리스 얘기 나왔는데요. 네. 그리스와 관련된 얘기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련된 얘기 우리 아까 헤드라인 뉴스 쪽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강남 연구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승훈 대표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요. 탑픽으로 지금 뽑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펙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이 비결속에 대한 걸 계속해서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오펙에 대한 결속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석유 장관에 대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오펙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 비오펙 쪽에서 무조건 감산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추가적으로 감산할 의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고객이 나타난다라면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산에 대한 쪽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오늘 현재 유가에 대한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루브라에 대한 안정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뭐 유럽 시장, 러시아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유가에 대한 하락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글쎄 일단은 뭐 2% 정도의 네. 하락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쪽에 그 상승 부분을 한 절반 이상 갖다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난주 쪽에서 좀 유가가 반등을 하고 이 러시아의 루브라도 좀 가치가 아까도 네. 보여줬다시피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끝난 리스크 요인은 아니죠. 지금 현재 뭐 국제 정세 그러니까 뭐 나라와 간의 이해 문제도 상충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상 흐름만 놓고 본다면 하방 경직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이수석 대표님께서 보여줬던 루브라 차트를 딱 보게 되면 글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심리적인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 대한 쪽은 아마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변동성에 대한 쪽이 극대화된 지점에 대한 쪽은 좀 통과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슈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네네. 여기서 또 어떤 뭐 폭탄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뭐 방향을 갖다 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선 이제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증시가 이를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이 아니라 뭐 이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아시아 증시 쪽도 그렇고 유럽 증시 쪽도 그렇고 개장 초에 미국 증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아까 우리가 글로벌 시장센터에서 연결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상승폭이 좀 늘어나면서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네. 0.54% 18,000포인트에 이제 불과 이제 100포인트 안짝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걸 오늘 유가 하락 정도는 증시가 이렇게 크게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도 뭐 무리가 이승석 없지 않나 대표님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생각입니다. 보니까 이게 블랙스완에 대한 쪽을 좀 벗어나서 네. 이 그레이스완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그 해외 증시 쪽 동향을 봤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아까 물론 뭐 그 유한타증권 국제부 연결해가지고 봤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원유 시세와 또 네네. 상품 가격 동향 등을 또 글로벌 외환시장 쪽 통해서 좀 그 센터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또 아울러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재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예, 박재현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어떻게 또 특징주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럽 시장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유럽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UK 스탁이 잘 올라가고 있다. 헐리데이 숄튼드 위크. 이제 이번에 목요일도 금요일도 좀 쉬게 되죠. 박싱데이가 금요일이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도 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하면 0.9%라고 기사 나왔는데 지금 한 0.53%로 조금 밀리긴 했죠. 그래서 올 섹터 모든 섹터들이 무빙 하이얼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나 뭐 컨주머 굿 그리고 뭐 파이낸셜 그룹스가 잘 가고 있으면서 영국의 주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스코 PLC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소매 업체죠. 여기서 1.4%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2% 정도로 밀리고 있고요. 미국 이제 영국에서 슈퍼마켓 체인에 대한 계좌를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은 이번 주에 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쉬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어페럴이 가장 먼저 뉴스에 떴는데요. 지금 6.5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뉴스 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아메리칸 어페럴이 Interest to Acquire the Compan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측의 매입 의향이 Indication of Interest라고 합니다. 1.3불에서 1.4달러 사이에서 매입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금요일에 마감이 1.06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07달러였죠. 20일에서 한 31%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업체 또 살펴보겠습니다. 헤스브로인데요. 여기는 장난감 판매 업체입니다. 헤스브로도 있고 또 마텔이라고 있는데 이 두 장난감 업체가 모두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6.3%, 마텔은 6.4%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0.8% 하락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원래 근데 장난감 업체들에게는 수익을 가장 많이 내야 된다라는 시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그러면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에 장난감 시장이 부정적으로 턴한 것으로 예상을 한다. 초기 9개월간 4% 성장한 사업이 4Q에는 2% 역성장이 오히려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JD.com입니다. 요즘 JD.com 그래도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알리바바에 이어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업체인데요. 갭이 지난주에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하고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JD.com의 행보가 요즘 남다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리바바와 JD.com, 알리바바는 되게 공룡적인 기업,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JD.com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지만 둘의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물류를 외주업체에 맡겨서 주문을 받고 외주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배송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JD.com은 직접 웨어하우스를 중국 전역에 두고 24시간 내에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과연 수익을 끝까지 낼 수 있는지라고 보지만 JD.com의 CEO는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롱런으로 봤을 때 회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그로스 마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 4.8%를 갖고 있던 그로스 마진이 2013년에는 9.87% 그리고 2014년 최근 마지막 분기를 봤을 땐 12.22%까지 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미국 증시 쪽의 종목 업종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 알리바바의 새로운 아주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이건 이승원 대표가 좀 자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윈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류 분야에 대해서 약 1,0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0억이라고 하면은 약 17조 이상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 물류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로컬 물류에 대한 쪽뿐만 아니라 이 로컬을 넘어서서 이 글로벌 간의 이제 물류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중국으로에 대한 구매,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드론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가시화될 수 있는 이 가시권력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국내 시장이 됐든 아마 글로벌 시장이 됐건 페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내로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이라든가 관련된 물류 기업들 심지어 이 물류 자동화를 만드는 SFA 같은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미국 증시의 대형주 쪽 동향을 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HS 자료 화면을 통해 가지고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지 좀 보니까요. 네. 오늘 재밌는 거는 물론 이제 한국의 DR물이긴 한데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3%다가 미국 대형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 물론 이제 DR물입니다. 근데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양호합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현재 2% 정도의 강세를 현재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 움직임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던 아마존닷컴도 현재 2%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 테슬라 모터가 1.8% 정도, 1.7% 정도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자세히 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오늘 주가가 한 11%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술주 중심 쪽 주가 움직임이 양호합니다. 제가 이전 꼼꼼 체크 시간 때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업종과 동향, 이 종목 동향을 보면은 이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로다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실적에 따른 주가 명암이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미국 쪽에서 그 분석된 자료를 본다면은 IT 섹터가 가장 그 실적이 양호하고 호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유가에 이제 대한- 헬스케어 예. 쪽이 좀 괜찮고요. 네. 가장 취약한 실적을 갖다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쪽은 현재 에너지 관련주 쪽. 요즘 유가 하락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유, 그다음에 셰일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등이 가장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요즘 페이스북이 한동안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좀 반등을 요즘 해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요즘 주가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네. 보이고 있죠. 뚜렷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을 그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여러 가지 인수에 대한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메신저, 차세대 메신저에 대한 쪽으로 자꾸 이제 이동해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그 CNBC 프로에서 아마 이런 그 한번 그 전화 연결을 해갖고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전화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왜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랑 친구 맺기 싫다라고 해갖고 오히려 지금 이게 청소년들 예.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떠나는 이제 그런 네. 경향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좀 그 정체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떠나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네, 딴 데 지금 수혜를 보는 쪽은 네, 인스타그램 새로운 쪽이나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 같은 새로운 메신저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캐나다에서 그 뜨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킥이라고 있는데 또 역시 이런 킥과 같은 메신저 쪽으로 좀 이동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를 좀 약세로 만들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장에서 양호하게 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 광고 시장 쪽에서에 대한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시장 강세로 나타나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였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2015년도 월스트리트 그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2015년도에서 가장 주가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 1등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 내년에도 좀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글로벌 증시 네. 영향제 살펴봤고요. 네. 우리 그래도 지금 밤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또 궁금할 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쪽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글로벌 시장센터 정윤성 캐스터 현재 야간 선물 지수 동향 좀 살펴주십시오. 네, 국내 야간 선물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 대비했을 때 0.04% 강보합으로 249.90포인트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살펴보시죠.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19계약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216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234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야간 국내 선물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파헤쳐 봤고요. 2부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입니다. 얘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의 김문석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밤에 네,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새로운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밤이 되면 눈이 동그래진지 모르겠어요. 좀 새로운 테스터를 배우는 거 보셔갖고 아니에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이승석 대표를 보니까 아주 눈이 동그래지네요, 제가. 무슨 사이신가요? 네, 친하진 않은데요. 예. 자, 방송 들어가도록 하죠. 자, 앞에서도 우리 하창수 캐스터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지금 이제 미국 네. 증시도 오르고 있고 유럽 증시 괜찮죠? 분위기? 또 우리 네, 증시도 어느덧 뭐 1900포인트 지난주에 한번 일시로 이탈한 다음에 어느덧 뭐 한 이틀 지났는데 그래도 한 194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죠. 네. 이런 효과가 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뭐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뭐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요. 저도 이제 증권사 랩을 한 5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보통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분기마다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너가 3개월 동안 얼마만큼 투자를 잘했느냐.
자, 그리고 이제 또 반기마다 평가를 받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말 평가가 되겠죠. 올 한 해 동안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내년 초에 받게 되고요. 시장 수익률은 요 정도인데 뭐 시장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 연봉이 조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까딱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깎이셨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말은 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분기별로나 또는 연말별로 해서 연간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니저들 입장에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특히 2014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히 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다들 수익률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곤란한 부분은 어쨌든 들고 넘어갈 종목이라면 인위적으로 저 주가 적어도 방어를 하든가 혹시나 재수 없어 연말에 빠져버리면 내년에 연봉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방해를 하든 아니면은 좀 뭐 돈이 좀 있으면 좀 쏘든 이런 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연말 윈도우 드레싱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김문석 대표님께서 이제 보시는 윈도우 드레싱,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이라면 지금 올해 낙폭과대 쪽에서 좀 대차 거래가 감소하는 쪽에 베팅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 배당 관련주 쪽에 대한 베팅을 좀 더 늘려가지고 내 수익률을 좀 더 커버를 네. 하실 건지 만약에 이 펀드 매니저 입장으로서 어느 쪽에다 좀 더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 펀드 매니저는 사실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외국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즘 다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 크기를 감안할 때 대부분 아직도 그쪽 포지션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쪽을 내가 방어한다고 해서 과연 방어가 될까라는 불안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자금을 들고 있는 쪽은 종목별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유가나 환율 같은 외생교수 영향력을 최근에 좀 덜 받는 기업 중에 아마 좀 중소형주 쪽에서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중소형주 나오지 않을까. 쪽에서요? 그래서 예. 뭐 안정적인 이익이라 좀 창출하기 위해서 배당주는 뭐 당연히 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좀 관리해왔던 중소형주 쪽에서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아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강한 그런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뭐 정작 중요한 거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뭐 연말에 뭐 잠깐 반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뭐 그 반등이 뭐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네. 이게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뭐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4분기 이제 실적 아까 뭐 미국 네. 증시 쪽도 바라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좀 나아질까요? 지금 뭐 이미 집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3분기 실적 내면서 대부분의 기업들 4분기는 더 안 좋을 것이다 또는 뭐 3분기와 유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또 국제 유가가 7월 달에 100달러 있던 게 지금 60달러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정유나 뭐 화학 또는 조선 또 해외 쪽 건설 비중이 높은 뭐 해외 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이 전반이 또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4분기 일부 기업 뭐 삼성전자 같이 3분기 때 깜짝 놀라게 했던 기업은 기대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을 것 같다는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이 제조업체들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도 4분기 실적 모멘텀도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 증시가 물론 이제 뭐 얘기한 대로 실적도 좀 이제 나아질 가능성도 네네. 있고 해외 증시 쪽도 좋아지고 있는데 연말 배당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게 되면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 네. 배당을 아예 포기를 한 건지 전혀 아예 뭐 매수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매수 매기도 형성되지가 않고 물론 일부 뭐 관련주들 쪽에 좀 일부 뭐 요즘 오늘 같은 경우 뭐 KTNG 같은 종목 좀 일부 매수 들어오고 또 SK텔레콤 약간 매수 들어오고 뭐 이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말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과거의 타이틀에 네. 좀 무색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가 없는 윈도우 드레싱 가능하겠습니까? 네. 두 분이 오늘 참 궁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외국인도 아니고 제가 판 것도 아닌데. 한 명 넣고 두 명이서 얘기하기 좋지 네, 않아요? 뭐 저한테. 근데 참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자금이 이제 패시브 자금, 즉 인덱스 펀드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하고 좀 연동되는 이제 액티브 자금, 헤지 펀드성 자금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패시브 자금은 사실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또 실제로 또 배당 보고 좀 쏘는 경향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액티브 자금, 즉 헤지 펀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 좀 걱정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불안합니다. 최근에 급락했다 올라왔다 또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쨌든 유가가 불안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돈은 또 달러, 이 유가를 대체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달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요.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 중에서는 특히 유럽과 일본이 좀 돈을 찌고 풀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올라도 환율이 올라버리면은 뭐 한 차선 빼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재수 없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가 빠져버리면 사실 2배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헤지펀드 자금들은 아직은 좀 돈을 빼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뭐 계속 빼지는 않겠지만 네. 당분간 이 흐름들은 내년 넘어갈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배당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질문이 꽤 날카롭죠? 네. 날카로운 거죠. 저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한국경제TV 출연자들 중에서 네. 가장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말입니까? 아마 같이 얻어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낙관주의랍니다. 네. 내년 증시도 한 2,200에서 2,300 정도 네. 보고 있고요. 내후년 2016년도를 제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좀 나아가서 3,000 가면 5,000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 요인이 당장 내년 1분기 전에는 꺼질 것 같지 않다. 유가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궁금한 게 배당 관련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대한 투자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현대차 EUB 뭐 이렇게 3호비 이렇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본주에 대한 투자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그 배당과 관련돼서 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게 하는 오늘도 실제 원인이 그쪽이 더 강했죠. 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선주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쏠 바에는 딴 걸 쏘겠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원래 한 30조씩 이익을 내다가 지금 올해 20조 원으로 추락했고요. 내년에 한 21, 2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연간 한 8조 원 후반대, 그러니까 한 9조 정도 이익을 내다가 올해 지금 7조 한 8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내년이 7조 9천억, 8조 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체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 1,800개 기업 중에 자, 올해 매출이나 내년 매출이 비슷하거나 네. 또 이익 자체가 크게 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우리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시는 지금 유가 하락이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올해 안 좋은 실적을 냈다가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너무 안전하게 지금 뭐 배당주를 노리기보다는 네. 차라리 좀 공격적으로 지금 완전 두들겨 맞고 있는 종목을 뭐 사가지고 한 1년 눈 감고 있는다. 다른 거 보는 게 제 취향에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핫한 이슈 배당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 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4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내일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내일도 이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반등 국면이긴 하지만 좀 제한적인 반등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현재 지수가 놓여 있는 한 1,900 정도에서 2,000포인트 정도의 지수 구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또 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증시가 초자적인 반등을 못 만드는 이유가 몇 개가 좀 있죠. 첫째는 결정적인 게 역시 그 실적이 안 됩니다. 2010년 이후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 지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뭐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둘째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되면 모멘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PR이 9배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향후 실적을 반영하는 포워드 PR 개념이죠. 좀 냉정하게 본다면은 현재의 실적을 놓고 보면 사실 밸류는 훨씬 높습니다. 해서 9배 중반이라는 어떤 밸류의 어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데 아직 이 외국인들을 설득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이제 제한적인 반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번 주는 휴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방향을 띄기가 쉽지 않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하방 경직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우식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전화로 모처럼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자,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잘 들어보니까요. 이제 문제는 제한적 반등이라는 얘기 아까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증시의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아직 약하다 보니까 결국 뭐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우식 차장이 보시는 지금 현재 지수권역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제한적 반등의 높이 정도 수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2천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천 정도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또 1900포인트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바닥 근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1900포인트 정도에서 2000 정도에 갇혀있는 시장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206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함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추세는 바뀌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해서 전략 자체를 제한적인 반등 구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첫째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반등에 들어가게 되면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이 우선적으로 나와졌는데, 다만 이 낙폭 과대주의 상당수는 펀더멘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이 되다 보니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배당 확대 여력 있는 종목은 여전히 홀딩.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버리는 종목과 어떤 가져가는 종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들은 또 연말에 관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기관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연말에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당 확대를 밝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단기를 볼 때는 유가의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어떤 정유주들, 이런 종목은 또 단기 관심.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 웅진싱크빅이나 뭐 KMW 같은 종목은 또 개별 종목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 이렇게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식 차장님. 네네. 예, 이제 관심주를 여쭤봐야 되는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우리 김문석 대표의 전략 듣고 나서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전화 끊지 말고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네. 예. 자, 전략 좀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뭐 어려운 시기인 것 사실인 것 같은데요. 뭐 항상 우리가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부분은 이번에도 뭐 별 다를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에서 이제 좀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가지 조건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기업들 좀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고요. 일단 그중에서 다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올해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핫할 종목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바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뭐 크게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없는 회사, 과연 그 회사가 뜰까? 두 번째, 당장 내년 1, 2월 달이면 4, 4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회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자, 이런 맥락으로 저기 놓고 보면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좀 적어도 한 15%, 20% 이상 좀 증가할 만한 기업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일단 성장 시나리오가 가능한 기업들. 두 번째는 이왕이면 1, 2월 달에 발표될 4분기 실적도 분기 모멘텀이 뭐 사상 최대라든가 좀 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조건을 갖췄는데 만약에 외국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도 좀 붙어 있는 종목이라면 윈도우 드레싱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부분은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히 말하는 적정 주가 대비
계류율이 한 50%, 100% 정도 나오는 종목, 즉 한 50에서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지금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800개를 뒤져보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적정 주가 대비 계리가 한 5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무려 65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본다면 저는 지금 위기가 내년에 상당히 지나 보니까 기회였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문석 대표의 전략도 잘 들어봤고요. 우리 김우식 차장 연결돼 있죠? 네네. 예, 아까 물론 뭐 종목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 이 중에서 좀 압축해서 좀 한 두세 개 정도 꼽아달라면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드리는 건가요? 한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네. 예, 앞서서 말씀해 이제 주시죠.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인 어떤 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어떤 매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웅진 싱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내수주가 되겠죠.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주가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어떤 클 수 있는 어떤 성장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웅진 싱크비 같은 경우는 전집에다가 렌탈 개념을 도입한 북클럽이라는 어떤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자체가 상당히 론칭 자체가 지금 좋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2015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만한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연기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과 더불어서 내년 정도까지 해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중형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웅진 싱크빅을 좀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약간 안정감 있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 해서 뭐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웅진 싱크빅을 특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정말 시원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언제 저희 스튜디오에도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보세요? 뭐 시간이 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김문석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정말 좀 정신없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대표님도 어떠셨나요? 예, 오늘 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뭐 준비한 거를 좀 미흡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더 치밀하고 또 정밀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그리고 좀 더 깊게 그리고 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팩트에 대한 이면까지도 네. 좀 더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내일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씨도 오늘 좀 정신 없었죠? 네,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제가 공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내일도 저희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